이 강박증이 이제 좀 심해지면 불안 증세까지 온다고들 합니다. 강박 이거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치료도 가능한 거죠? 강박증은 이제 우리 뇌 신경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가장 많이 관련합니다. 근데 이제 세로토닌이 여러 가지로 관련하죠. 강박 증상에도 관련하고 우울 증상도 관련하고 네. 또 수면에도 관련하고 뭐 여러 가지 관련하는데 특히 이제 그 세로토닌의 양이 좀 줄어들어 있다. 우리 뇌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의 활성화를 증가시키는 또 세로토닌의 양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면 또 이제 치료가 되고요. 그다음 우리 뇌에서 이제 강박증과 관련이 있는 신경회로가 있습니다. 뇌피질과 미상핵, 시상, 또 피질 이렇게 이제 이 일종의 신경회로가 있는데 이 신경회로가 좀 활성화가 과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가 10차선 도로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한 5차선 정도 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정보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제 강박증을 앓는 분들은 정보가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해서 10차선 도로를 꽉 메워가지고 10차선 도로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정보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정신이 없는 거죠. 네. 계속 같은 정보를 그냥 뇌에서 그냥 과정을 겪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조금 줄여주는 약을 쓰면 이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 신경회로에서 과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것을 전두엽에서 이걸 좀 억제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치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최근에 와서 이제 이 신경회로망 중에 직접 회로와 간접 회로 망이 따로 이제 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직접 회로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로 따지면 엑셀과 비슷하고 간접 회로는 브레이크와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외부에 있었던 자극이 들어오면 기존에 이 진행되던 과정은 조금 이렇게 톤다운, 슬로우다운 시키고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조금 이렇게 죽이고 네. 새로운 자극에 이제 그게 무엇인가 이렇게 그 과정을 이제 프로세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엑셀을 밟아야 되죠. 그런데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브레이크도 잘 밟기가 어렵고 엑셀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밟고 있던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새로운 자극이 들어와도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기존의 자극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된 생각을 자꾸 하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이걸 고쳐주는 게 이제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근데 강박이라는 게 저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나 일반 재밌는 프로그램에서 뭐 냉장고 열었는데 앞에 그 음료수들을 쫙 정렬해야지만 속이 편하고 침대를 정리할 때 각이 딱딱 맞춰야지만 각이 뭐 마음이 편해지고 막 이런 것도 좀 그 심각한 증세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네. 대표적인 강박 증상이죠. 대표적인 강박 증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오염에 대한 공포입니다. 네. 이제 집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공기가 오염된 공기 때문에 네. 숨을 쉬면은 이게 큰 병에 걸릴 거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밖에 갔다 오면은 이 옷을 다 세탁을 하고 네. 균에 묻은 것 같아서 그 오염에 대한 공포, 반복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두 번째는 의심과 확인입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껐는데 안 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안해서 자꾸 확인을 해요. 아파트 문을 잠궜는데 밖에 나가면서 안 잠근 것 같아요. 혹시 도둑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다시 돌아와서 확인을 해요. 의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안 끈 것 같다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자꾸 드는 거예요. 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지금 정렬하는 것. 유명한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 있죠. 네. 그분이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면은 똑같이 상표도 똑같이 이렇게 정렬을 하고 앞에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죠. 모든 걸 두 개를 해야 돼. 한 개만 사면 불안해. 아, 짝수로. 짝수로. 그 자기만의 어떤 그런 숫자에 대한 것. 네. 그리고- 근데 이거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한두 이제 개 정도는? 약간의 어떤 그런 증상들은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죠. 이거 감염되지 않을까? 오염에 대한 공포 이런 게 없으면
정말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그 감염이 돼가 사망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관계없는데 그게 과잉 활성화돼서 자신의 생활을 못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강박증과 함께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정신과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또 우울증과 우울감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면 질병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주요 우울증이라고 좀 심각한 우울증인데 네. 그거는 이제 흥미의 상실, 자존감의 손상, 그다음 식욕의 감퇴나 증가, 수면의 어떤 장애, 또 심하면은 죄책감 이런 증상들이 적어도 한 2주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주요 우울증 이렇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필요가 느끼죠. 그렇지 않고 우울감이다. 그러면은 뭐 보통 사람들이 다 우울감을 느끼죠. 왜냐하면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사망을 했다. 그럼 당연히 우울하죠. 그럴 경우에 우울하지 않으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우울감을 느낌으로써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울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그런 증상이고, 우울증이라고 하면 그 기준에 맞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그 기준에 맞는 그 어떤 걸 맞춰야지 그게 우울증으로 진단을 하는 거죠. 약간 우울하다고 내가 우울증이구나 치료를 받아야 된다. 뭐 그렇지 않죠. 뭐 제가 앞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일조량이 줄어드니까 마음 관리에 더 애쓰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 우울증하고도 연관이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자기 자신의 어떤 성격적인 측면, 내면적인 요인, 취약성 이런 게 한 60, 70%를 차지하고 네. 또 외부의 스트레스가 한 30, 40%를 차지합니다. 이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조량이 줄어들면 세로토닌도 줄어들고 멜라토닌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가을이 된다든지 겨울에 접어들면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이 줄어들어서 우울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